반갑습니다. 무역학원론 제5강 국제금융환경과 무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 특징과 참가자, 환율 제도, 그리고 국제수지 결정 요인과 국제수지 조정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1절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절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국제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절 국제금융시장. 자, 국제금융시장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국제금융시장이란 국적이 다른 경제 주체 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장기 혹은 단기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국제금융시장이라고 해요. 국적이 다른 거죠. 국적이 다른 경제 주체 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장기 혹은 단기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이라고 하고요. 이 시장이란 개념은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혹은 추상적 개념의 시장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구체적인 장소로는 국제금융시장으로서 구체적인 장소로는 뉴욕 금융시장과 같은 실제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 주요 금융시장으로는 런던, 뉴욕, 동경, 홍콩, 싱가포르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국제금융시장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거래 형태를 추상적 개념의 국제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통신, 인터넷이죠. 온라인상으로 은행과 은행 사이, 국제의 각국의 은행과 은행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거래 형태의 시장을 추상적 의미의 국제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금융시장은 국내 금융시장과는 대치되는 개념이죠.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 거주자 간이에요. 국제금융시장은 국적이 다른 경제 주체 간이에요. 국적이 다른 경제 주체 간인데 국내 금융시장은 국내 거주자 간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국내 금융시장이죠. 이러한 그 국제금융시장은 국제금융은 19세기에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어서 국제금융시장의 구분인데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외환시장과 신용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외환시장은 단순한 지불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에요. 단순히 지불수단이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하고요. 신용시장은 신용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해요. 신용. 그래서 외환시장은 현물환 시장과 선물환 시장으로, 선물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용시장은 다시 영내 신용시장과 역외 신용시장, 영내 시장과 역외 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은 신용시장과 외환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국제금융시장은 국제 간의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의미의 국제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을 포함을 합니다. 외환시장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금융시장은 협의의 국제금융시장은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와
표시되는 통화에 따라서 요 영내 시장과 역외 시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영내 시장은 비거주자가 참여하여 영내국 표시통화로 거주자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해요. 자, 영내 시장 뭐라고요? 비거주자가 참여하여 영내국 표시통화로 거주자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혹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이에 비해서 역외 시장은 영내 금융기관입니다. 영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공유하는 시장을 말해요. 그리고 이 국제 금융시장은 자금의 중개 방식에 따라서 요 직접 금융시장과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뉩니다.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가 금융기관의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중개를 거치지 않고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죠. 시장. 채권 시장과 같이 외채 시장이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여기에 속하고요. 채권 시장. 그리고 간접 금융시장은 간접 금융시장이죠. 간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가 금융기관의 중개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중간에 매개하는 거죠. 금융기관의 중개에 의해서 자금 공급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해요. 예금이나 대출을 예를 들 수 있죠. 자, 요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씩. 자, 영내 금융시장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영내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나라의 통화로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통화로 내국인과 외국인 혹은 외국인끼리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영내 금융시장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역외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표시통화의 발행국 이외에 나라에서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역외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이랬어요.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뭐라고요? 역외 시장은 영내 금융기관이 뭐라고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공유하는 시장을 말해요. 영내 금융기관입니다. 영내 금융기관이 자금을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다시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공유하는 시장을 역외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안에 요게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 표시통화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표시통화의 발행국도 들어가고요. 요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표시통화의 발행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죠. 일어나는 경우. 자, 영내 금융기관이 속한 그 표시통화의 그 발행국의 그 표시통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를 조달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죠. 다른 나라 그 표시통화국의 표시통화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죠.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시된 자금을 조달해서 비거주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포함합니다. 이거는. 따라서 역외 금융시장이란 영내 금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시장을 여기에 금융시장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접 금융시장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매개기관 없이, 자, 매개기관이 없어요. 은행과 같은 매개기관이 없이 매개기관 없이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시장을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혹은 채권시장을 들 수 있고요. 간접 금융시장은 매개기관이 있어요. 은행과 같은 매개기관이 존재합니다. 예.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이 되고 자금이 공급되는 거죠. 예, 자금의 수요와 공급자 사이에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 매개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개기관을 통하여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형태의 시장을 간접 금융시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이죠, 예금. 그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거래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간접 금융시장과 직접 금융시장, 중개기관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중개기관이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자, 간접 금융시장은 예금과 대출, 은행을 통해서 자, 예금을 하죠. 그러면 자금 수요자는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차입하죠. 그리고 직접 금융시장은 은행이 없어요. 중개기관이 없습니다.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의 수요자가 직접 조달해요. 어떻게? 자, 자금의 수요자가 즉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혹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와 같이. 그다음에 외채시장은 외국의 차입자가 금융기관 소재국 통화로, 자,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그 나라의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고 수요 및 공급자에게 직접 매매하는 직접 금융시장이에요. 외국 차입자예요. 비거주자입니다. 외국의 차입자가, 비거주자인 차입자가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그 나라의 통화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한 거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직접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직접 금융시장을 외채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외국의 여신시장은 금융기관 소재국 통화로,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그 나라의 통화로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는 거죠. 이건 직접이 안 해요. 금융기관이 개입이 안 돼요. 이 경우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간접 금융이죠. 직접 금융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금융기관 소재국 통화로 매매하는 간접 금융 방식. 외국 여신시장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국제대출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제대출시장. 비거주자가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그 나라의 통화로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조달을 하는 거예요. 조달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시장을 외국 여신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로본드 시장은 유로채라고도 하죠. 유로본드. 유로본드라는 것은 채권의 표시통화국 이외의 장소에서 발행한 채권 시장이에요. 역외금융입니다. 역외입니다. 채권의 표시통화국,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그 나라의 그 통화국, 채권의 표시통화국 이외의 장소에서 발행한 채권 시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 N채를 갖다가 사무라이 펀드가 발행이 되는데, 재패니스 옌 사무라이 펀드를 갖다가 어디에서 일본이 아니라, 자, 홍콩에서 혹은
유럽 런던에서, 런던 금융시장에서. 자, N채죠, N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이 이러한 그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바로 유럽 본드 시장이라고 그래요. 유럽 본드. 유로로 채권이 발행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달러 표시 채권이 런던에서 이 발행이 되면서, 런던 시장에서 발행이 되면서 유럽에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을 유럽 본드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개념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표시 통화국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발행한 채권 시장을 유럽 본드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커런시도 유로가 유럽이라는 유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로 커런시 시장은 표시통화국 이외, 표시통화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여기에 금융이에요. 국가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서, 자, 표시통화국, 달러가 발행이 됐는데, 그 달러가 그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기에 금융이죠.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홍콩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서 자금의 대체가 이루어지는 간접 금융시장을 유로 커런시 시장이라고 합니다. 유로 커런시 시장. 이어서 외국환 혹은 외환이란, 환이란, 익스체인지, 환이죠. 교환, 할 때 환. 환이라는 것은, 격지자 간, 멀리 떨어져 있는 자 간에 채권과 채무를 현금의 이동 없이, 은행 등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용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하는 수단, 방법을 환이라고 합니다. 환이라고 그래요. 외국환 혹은 외환이란, foreign exchange, 외국환 혹은 외환이란 것은 국제거래에 따라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 행위를 말해요. 국제거래에 따라서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외국과의 채권 채무를 결제하기 위해서 자금을 이동함에 있어서 현금을, 외국 화폐를 직접 수송하지 않고 외국환 은행을 중개자로 하여 환거래를 하는 것을 외국환 혹은 외환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직접 현금 수송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접 매번 우리가 국제거래를 할 때, 수출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달러를 운송수단을 사용해서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번거롭고 수송이 좀 어렵죠. 따라서 어떻게 환거래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을 갖다가 중개자로 하여 환거래를 통해서 지급 혹은 받는 거죠. 수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환, 외환이라는 개념 간단히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환의 외국환의 반대는 내국환인데, 내국환과의 그 차이인데, 외국환은 서로 다른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죠. 외국환이라는 것은. 자, 한국 원화와, 자,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달러를 받아서 어떻게, 미국 달러와 은행에서 교환을 하죠. 수출업자가 달러를, 수출대금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달러를 주고 매도를 하고 원을 받죠. 역시 서로 다른 화폐 단위가 사용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외환을, 달러를, 외국 통화를 사용하다 보니까 환율 문제가 발생해요. 환율 문제. 외국환은. 외국환 은행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채권 채무의 결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외국환의 경우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외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1억 달러어치를 수출을 했어요. 1억 달러. 1억 달러. 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자, 3개월 후에 받아요.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대금을 받아요. 1억 달러를. 그러면 환율이 현재는 1달러 1,000원인데, 1,000원이에요. 1달러에. 그러면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생각하면은. 1억 달러니까. 1억 곱하기 1,000 하면 1,000억 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수출을 계약을 할 때. 3개월 후에 받잖아요.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을 3개월 후에 1억 달러를 받았어. 1억 달러를. 근데 환율이 1,000이 아니라 900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1,000억 원을 받을 거라고, 수출 대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1달러 900원으로 떨어져서 900억, 수출 대금이 900억으로 줄어들 수 있죠. 즉 100억 원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환위험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외환은 통제를 하고 보통 관리를 하죠. 나라에 따라서. 보통 통제하거나 혹은 관리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외국환의 종류인데, 이어서 외국환의 종류인데, 외국환에는 송구만이 있고요. 리미턴스, 송구만. 송구만은 말 그대로 송구하는 거죠.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또는 송구만은 채무자가 자, 수입을 하죠. 보통 수입업자는 채무자가 되겠죠. 수입 대금을 갚아야 되니까. 채권자는 뭐 수출업자라고 합시다. 수출업자. 그러면 수입을 하면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채권자, 수출업자에게 그 채무를 상환하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상환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추심하는, 수출업자가 추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수출업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채무자가 수입업 국제거래니까 당연히 수입업자가 되겠고, 그러면 역환이라고 합니다. 추심환을 보통. 추심을 하는 거예요. 채권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수출을 했으니까. 자, 수출을 하죠.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누구에게? 수입업자에게 수출을 했으면은 그 대금을 받죠. 받는데, 채권자가, 즉 수출업자가 은행을 통해서, 그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 대금을. 채무자로부터, 수입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거죠. 즉, 추심하는 채권자가 은행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의 외환을 추심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환과 매입환. 환매매의 중개기관인 외국환 은행 측에서 환을 매각하는 것을 매도환이라고 하고요. 매도환. 자, 외국환 환매매를 중개하는 외국환 은행이 환을 매각하는 것을 매도환이라고 하고, 매입하는 것을 매입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환은 외국환의 국제적 이동이 어음에 의해서 혹은 송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을 보통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환은 말 그대로 전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국환의 국제적 이동이 어떻게 전신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죠. TT라고 해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라고 해서. 그리고 현물환은 스팟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현물환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혹은 매매 계약을 하고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을 현물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물환이라고 해요. 스팟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선물환은 이 앞선입니다. 앞선. 선해서 물건물이에요. 선물환은 이 선물환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를 가리켜요. 앞에. 그래서 선물환은 forward 혹은 futures exchange라고 하는데, 환 거래를 미리 예약을 하고, 즉 계약을 하고, 실제 거래는 언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그런데 그 결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현재 예약, 즉
계약을 해요. 선물환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요, 현재. 그리고 나서 언제? 요 2영업일 이후입니다. 2영업일 이후. 2영업일 요 이후에 2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영업일 이후입니다. 2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을 선물환이라고 해요. 이어서 외환시장이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외환시장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외환시장이란 외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요. 이건 뭐 구체적인 시장을 가리키죠. 그건 추상적으로도 우리가 그 외환시장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장인 장소도 있고요. 추상적 의미의 시장도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은행과 은행 사이에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이 외환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그 어떤 그 제도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나 그런 시스템을 추상적 의미의 외환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외환시장의 종류는 현물환 시장과 선물환 시장으로 나눠져요. 앞에서 우리가 현물환, 현물환, 선물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물환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현물환 시장, 그 다음에 선물환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선물환 시장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참가자인데 외환시장 참가자,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는 외국환 은행이 있겠죠. 당연히 외국환 은행. 외환을 수요 공급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외환을 매매를 중개하거나 혹은 수출입업자 혹은 외국 자본에 대한 수요자들에게 신용을 보증하거나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은행을 외국환 은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이 있겠죠. 당연히 고객. 외환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로 수출입을 행하는 무역회사나 외환을 공급을 하거나 혹은 수요하는 자죠. 그래서 무역회사, 뭐 기업, 관광객, 해외 투자가 혹은 뭐 여러분 개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환브로커가 있습니다. exchange 브로커. 이 외환 브로커는 외환은행과 고객 간 혹은 외국환 은행 간 혹은 외국환 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자를 환브로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환시장 참가자로서 통화당국이 있겠죠. 중앙은행. 각국의 정부의 통화당국은 국제수지를 건전화시키고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환안정기금 등을 설정을 하고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외환거래를 중개를 합니다. 이어서 수합거래. 수합거래라는 것은 수합이란 의미라는 것은 뭐 교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거나 또는 환차익을 얻기 위한 금리 재정 거래 등을 위해서 매도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거래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환위험을 해칭하는 일종의 환 포지션 조정 거래를 수합 거래라고 합니다. 현물환과 선물환, 대표적인 게 현물환과 선물환 사이의 수합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물환을 매입을 하고 선물환을 매도하거나 혹은 현물환을 매입하고 선물환을 매도하는 이러한 거래 혹은 선물환 대 선물환도 있어요. 선물환을 매입하고 선물환을 매도하는, 선물환을 매도하고 선물환을 매입하는 이런 수합 거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현물환 대 선물환 수합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행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면서 현물환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뭐 해요? 매도하는 거예요. 선물환을.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매도하면서 동시에 매입하는 이런 거래. 이러한 거래를 수합거래라고 합니다. 수합거래. 예를 들어서 9월 9일에 A은행이 B은행에서 100만 달러를 갖다 매입을 해요. 100만 달러를 얼마로? 1달러당 1,000원으로 매입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미국의 자회사인 회사에다가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예요. 자회사에다가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줘요. 그리고 이같이 미국 자회사에 빌려주죠. 빌려주면은 1달러 매입을 했죠. A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매입을 하고 1달러당 1,000원으로 해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빌려줬어요. 자,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B은행과 뭘 거래해요? 나중에 100만 달러를 돌려받을 거네요. 100만 달러. 자회사로부터. 이자 플러스해서 100만 달러를 돌려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 100만 달러를 1년 후에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변동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9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900원으로 1달러에 9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어요. 1달러당. 그러면은 그 환율 하락으로 인한 그 손실을 해칭하기 위해서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매입을 하면서 100만 달러를 B은행에다가 팔기로 하는 스왑 거래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스왑 거래를. 즉 얼마로? A사는 1년 후에 아마 환율이 떨어져서 900원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스왑 거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999원에 체결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999원. 1년 후에 100만 달러를 1달러당 990원 해서 100만 달러를 매도하기로 선물환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현물환을 100만 달러 매입을 하면서 선물환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스왑 계약이에요. 스왑 계약. 그래서 현물환을 매입을 하면서 선물환을 매도하는 100만 달러를 매입하면서 100만 달러를 팔기로 하는 여기서는 1,000원에 샀어요. 하지만 팔기로 하는 계약은 999원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하지만 환율이 만약에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요 차이 900원과 999원, 99원만큼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현물환을 매입하면서 선물환을 매도하는 계약을 동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를 스왑 거래라고 합니다. 스왑 거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외환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이 시차에 의해서 뉴욕에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의 외환시장이 폐장을 하는 시간과 혹은 시드니, 호주의 시드니의 외환시장이 그 개장을 하는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도쿄, 뭐 홍콩, 뭐 런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게 시차에 의해서 이게 겹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외환시장은 24시간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자국에 있는 그 외환시장이 폐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곳에 열려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24시간 열려있다. 외환시장은.